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기념식인데요. 오늘 기념식에는 5.18 가족과 정부 인사 3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을 맞아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민주항쟁 추모탑을 찾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5.18 민주묘지 민주항쟁 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하면서 열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5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등, 통합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내외 고 박인배 열사 묘소를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박인배 열사는 광주 금남로에서 총상으로 숨진 자개 공장 소년공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마르지 않는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혀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46번째 맞이하는 5월입니다.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잔혹한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틀어막던 무도한 독재 정권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 눈을 감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고 숨기려 할수록 5월 정신은 더 넓게,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5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자들을 구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5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르지 않은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혀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5월 영령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3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 혁명과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을 넘어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습니다. 벽면 곳곳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들이 그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회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5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5월의 소녀는 등록 신청을 대신할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 잠재력의 약화, 불평등의 심화, 국제 질서의 격변, 지방 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경랑의 파고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잔인한 폭압 속에서도 80년 5월 광주는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었고 금남로에는 사랑과 연대의 물결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의 한복판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마지막 온기를 모아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존과 배려, 평화의 광장에서 광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5.18 정신이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 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5월의 기억과 5.18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자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책임을 다하고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5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등, 통합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 들어봤고요. 오늘 여야 대표도 나란히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격전지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 모두 광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광주에서 선대위를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내란 수괴를 다시 세우려는 내란 옹호 세력이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다시 광주 영령을 찾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무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하며 조속한 재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 전남 광주를 균형 발전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며 민형배 통합시장 후보가 전문성과 실행력을 가진 적임자라고 띄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전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 공소취소 특검 같은 반헌법적 악법으로 그 정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장 반응은 다소 위태로운데요. 광주 시민들은 장 대표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거친 욕설과 함께 내란범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는 서울시장 선거전을 보는 듯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마다 노트북에 칸쿤 외유, 외박 강요, 경찰 폭행이라고 적힌 팻말을 달아두고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시장 선거가 급한 건 이해하는데 여기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피켓은 떼야 한다고 압박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3개 중에 뭘 떼줄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신경전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GTX A 노선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를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외 기싸움도 절정입니다. 민주당은 철근 누락을 고리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오세훈 후보에게 어떻게 1,000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공세를 폈고요. 국민의힘은 부실 시공이 이루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중앙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총파업 결의 사흘 전이라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협상에 앞서 노조 내부에서는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권 기자, 오늘 중요한 분기점인데 노사 대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교섭 재개에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부 위원장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후조정까지 왔고 이번에 2차 사후조정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착한 사책교섭위원 여명구 DS피플 팀장과 김영로 부사장은 아무런 말 없이 바로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은 총파업 결의 투표를 사흘 앞두고 열리는 만큼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DS 부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 50% 수준인 성과급 상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회사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를 기준으로 한 기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에 앞서 노조 내부에서는 강경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최승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여명구 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이틀 연속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1차 사후조정 당시 중노위 제안보다도 후퇴한 안건을 제시했고 자신에게 리더십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오늘 사후조정에서도 사측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송희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부위원장도 어젯밤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정부의 긴급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쉽게 물러서선 안 된다고 조합원들을 독려했고 회사를 분사할 각오로 임해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 카드까지 언급하며 타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이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왔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설비가 손상되면 재가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관련 작업이 중단되면 원료나 제품이 부패할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 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 한 번 떠안게 됐습니다. 네, 파업 일정이 며칠 남지 않아서 긴장감이 크겠군요. 네, 노조는 앞서 가처분 일부 인용과는 별개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택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규모인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가 담판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노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더불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주주의 권리 역시 환기했습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 또한 기업의 이윤에서 그들의 몫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재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 등이 있을 때 노조의 쟁의 행위를 30일 동안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을 함부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고 지적한 겁니다.
특히 힘세다고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힘써 말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를 통한 노사의 타협을 압박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란 공격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이란은 중국과 파키스탄을 상대로 외교전을 강화하며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이스라엘 국영TV가 보도했습니다.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When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 공격 체계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겸 대미 협상단 대표를 중국 특사로 임명하며 외교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이 입법부 수장인 갈리바프 의장 임명으로 중국 특사의 격을 상당히 높인 것은 중국의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에스칸다리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모신 나크비 내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이란의 종전안과 관련해 5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는데 여전히 입장차가 큽니다. 이란은 레바논 등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 이란 제재와 동결 자금 해제, 전쟁 피해 배상,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주권 인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배상 거부와 핵물질 반출, 이란 핵시설 한 곳만 유지, 이란 동결 자산 상당 부분 해제 거부, 모든 전선 휴전과 협상 연동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몰린 상태라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신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하면서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는 방안의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온라인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군은 미국이 공격을 재개할 경우 예상치 못한 폭풍과 같은 공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아볼파젤 셰카르치 이란군 대변인은 현재 시간 17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고 공격을 재개한다면 미국의 쇠퇴한 군대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폭풍과 같은 보복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저지른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자멸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무장 세력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이라크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고위 간부인 모하마드 알사디는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국 본토 공격을 포함해 적어도 20건의 서방 국가 공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사디는 벨기에 유대교 회당 화염병 테러와 파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에 대한 테러 등을 계획한 인물로 미국 뉴욕에서도 유대교 회당 공격 계획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회담이 화려한 성과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속이 없는 외교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첫 방중 당시 2,500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상업적 대박을 터뜨렸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대규모 투자 발표도 화려한 서명식도 없이 비교적 조용히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다소 밋밋한 성적표란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회담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There were no signing ceremonies. The Chinese did not confirm or announce any major new investments. They left it to President Trump to express his expectation that certain deals will materialize. 회담이 다소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이미 올가을을 향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오는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패를 가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시진핑 주석 9월 미국 초청은 선거판을 뒤흔들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현안에 밀려 선거판이 불리해질 때쯤 백악관에서 시 주석을 만나 외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며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확보한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 약속 역시 이때 실제 계약 서명식으로 연출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농가와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치적을 들이밀며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보관입니다. President Xi and I agree on many things, and we agree very much on trade. We'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trading. Our farmers are going to be taking in. 타이완을 압박해 얻어내려는 첨단 반도체 공장의 미국 유치 성과 역시 이 시점에 맞춰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가도에 순순히 들러리만 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문제 개입 수위를 낮추거나 반도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팽팽한 역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이 탐색전이었다면 워싱턴 회담은 선거 승리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과 실리를 챙기려는 시진핑 주석의 치열한 본게임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글로벌 항공유 하락에 따라서 6월부터 밟고 나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소폭 저렴해집니다. 최고 단계까지 올랐던 유류 할증료 단계가 6단계 떨어지며 대한항공 미주 노선이 왕복 기준 20만 원 넘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유정 기자, 유류 할증료가 좀 저렴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고 단계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엔 소폭 내려갑니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33단계로 나눠 적용하는데요. 전쟁 여파로 유가가 폭등하며 5월 발권분에는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6월 발권분부터는 27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쟁 현상 기대감이 커졌고 호르무즈 협통항이 일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국제 유가가 내림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약 20% 낮아지면서 유류 할증료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대한항공의 일본 후쿠오카와 같은 이 최단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15만 원에서 12만 3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은 왕복 112만 8천 원이었는데 90만 3천 원으로 22만 5천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보면 최장거리 노선이 왕복 기준 95만 2,400원에서 76만 5,600원으로 약 18만 원 정도 저렴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은 여전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유류 할증료가 소폭 하락하며 여행 수요 회복에 일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폭락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한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해 7,500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삼성전자는 노사 협상에 대한 기대 등에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다고요? 네, 오늘 0.67% 내린 7,44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는 낙폭을 반납하고 7,636까지도 오르는 등 현재는 7,500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개장 직후 지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7,140선으로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이런 폭락세에 장 시작 20분도 되지 않아 2거래일 연속으로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약세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한때 3%가량 내렸지만 중노위에서 시작한 노사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법원의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등으로 상승 전환에 한때 6% 넘게 올랐고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던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고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64% 내린 1122로 출발한 뒤 낙폭을 더 키웠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1.2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1,500원대 중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승세입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1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1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35로 상승폭을 키우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치자마자 이란의 전쟁 재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엄태훈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전하는 줄 알았는데 공습 재개로 가는 걸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Fantastic trade dealings, great for both countries. We don't want them to have a nuclear weapon. We want the straits open. Crazy thing, a little bit crazy. That's no good. Can't have i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서두르는 게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이란 공격 체계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e want them to get it ended because it's a crazy thing. They're a little bit crazy, and it's no good. Can't have i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네, 인내심이 바닥났다면서 무시무시한 합성 사진도 올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중국 갔다 오자마자 전멸이다 뭐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좀 전쟁 상황으로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 이제 결단의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이란 전쟁이 80일째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달 11일, 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파키스탄 중재도 결렬됐고요. 한 달 넘게 사실 모멘텀을 살리지를 못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좀 완충 장치가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별로 뭐 진전이 없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죠. 트럼프도 사실은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진핑이 뭐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확실한 답을 주기를 좀 원했는데 이란에 대한 무기 판매 뭐 그거는 이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건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진전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이란이 핵 갖는 거는 좀 불용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핵 보유국들이 늘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이것도 매우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란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또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내일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또 시진핑이 이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곧바로 아마 계획 수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습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가장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손쉬운 건 이틀 정도 하다가 말았던 프리덤 프로젝트. 예. 그거를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자체는 또 뭐 강한 어떤 무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을 다시 봉쇄를 열기 위해서 미 군함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물길을 여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개전 초기에도 논의가 됐던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미군의 많은 희생을 이제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뭐 민간 시설 폭격 같은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리를 폭격하거나 하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범적으로 다리 하나를 끊었을 때 전범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민간인 희생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어떤 내용들 포함해서 아마도 현재 시간 19일에 이제 안보팀을 소집한다 그래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하고 첫 번째로 조율을 했습니다. 일단 조율을 한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보팀에서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거죠. 과연 그러면 협상을 조금 더 두고 보고 하느냐, 지켜보느냐. 그래서 일단 협상의 운을 계속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습이라는 군사적 액션이라는 걸 아마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협상을 다시 재개하자 보면은 지금 현재 이란하고 미국과의 협상 그 간극이 너무 큰 거죠.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이란이 미국이 제기한 MOU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거에 해답을 주지 않고 반대의 입장을 줬고요. 자신의 요구 입장, 그러니까 경제적 입장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핵 문제는 뒤 쏙 뺐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보니 쓰레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고농축 우라늄 중단 기간을 지금 20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란이 쉽게 응해줄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눈높이를 자꾸 낮추다 보면 과거 2015년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미 이란하고 합의했던 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수준까지 돌아오면 협상이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란 핵시설 밑에 파묻혀 있는 440kg 우라늄 60%를 탈취를 하거나 아니면 하르그 섬을 공격하거나 이런 건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장기간 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경제 사정을 더 악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발전소나 아니면 석유시설, 심지어는 석유시설까지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탈취를 하거나 군사시설, 발전시설 공격해서 이란이 버티지 못하도록 버티는 기간을 줄이는 쪽에 방점을 두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오고 나서 본인의 SNS에 AI 합성 사진을 더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뭐 장난스럽게 올리는 거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폭풍 전야의 고요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상황실에서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핵 버튼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번 전쟁 기간에 이란에 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4년 동안 고전하는 푸틴도 핵 좀 써볼까 했다가 국제적인 비난 때문에 다시 넣었으니까 핵을 쓴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죠. 그럼 저 버튼은 뭡니까? 콜라 버튼 아닌가요? 콜라 버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미국 내 어떤 내부 정치를 가지고 저렇게 밈을 만들고 SNS에 올리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용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전쟁,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그것도 또 어린이들과 여성들 이런 희생이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지금 저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대한 결정권, 폭격에 대한 권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행동은 누구에게도 지금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부 오바마 열성 지지자들, 마가 세력들 이쪽에서는 지지할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도 지금 전쟁 반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오바마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를 비교한 건데 우리 정부가 돼서 이란 선박을 지금 다 침몰시켰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정부, 전임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난도 많이 하지만 계속 오바마한테 무슨 컴플렉스가 큰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오바마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매우 인종차별주의적인 너 왜 버락 오바마, 후세인이 가운데 이름 들어갔잖냐, 너 중동 아니냐, 너 아프리카 출신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그 출생 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이런 공세를 펼치다가 오바마한테 사실 역공을 당해가지고 큰 망신을 샀었거든요. 그 아마 뒤끝이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기는 오바마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바마 정부 때인 2015년에 이란과 맺었던 포괄적 핵 합의, JCPOA보다 지금 그러면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월등히 낫냐? 그것도 사실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뭐 기자들에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내심이 바닥났다면서 지금 이란의 공습 재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란 일간지에는 이런 합성 이미지도 좀 실렸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보실까요? 이란의 보수 성향 일간지 자반 신문의 일면에 실린 합성 이미지입니다. 두바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입니다. 건물 위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구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메인 헤드라인에는 미 중앙사령부 센트콤 요새들을 아랍 통치자들의 머리 위로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경고도 담았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도 미국의 편을 들거나 기지를 제공하는 아랍 국가들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미국의 공습 재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란 보수 언론도 이렇게 메시지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태영 교수님. 합성 이미지긴 하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섬뜩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 주변의 아랍 국가들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이 그 대응책으로 주변 걸프 지역 국가들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겨냥된 게 그 UAE죠, 두바이죠. 거기다가 한 드론이나 미사일 2~3천 발을 쏘았는데 집중적으로 타격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UAE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란에 있어서는 가장 적대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친구. 그러니까 집중 타겟이 된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걸프 지역에는 미군 기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군사 공격을 재개할 경우에는 이란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비행기를 당해낼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 UAE나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주변 국가의 시설, 상업시설, 대표적인 상징적 시설들을 공격하겠다는 거죠. 저 상징적 인물인데요. 저거를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 2001년에 9/11 사태에도 알카에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상징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한 거거든요. 저게 현실화되면 그때 버금가는 끔찍한 테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어떤 저항의 축들이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리고 하마스가 있는데 과거 이런 세력들이 그 중동이나 다른 미국 지역에서 테러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IS도 그렇고 알카에다도 그랬고 충분히 그럴 여지가 다분하고요. 전쟁이 격화되면 이란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저렇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저런 상황까지 간다면 걸프전 전면전을 갑니다. 이미 지금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은밀하게 보복 공격을 응징을 했다고 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UAE를 은밀히 방문했다. 그리고 UAE 같은 경우도 약간 사우디하고 좀 결별을 해서 미국과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확전되면 UAE는 거의 제 생각에는 그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많고요. 사우디나 다른 인근 국가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UAE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이 중동 확전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초기에 이미 사실 이란이 주변에 걸프 협력 기구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초기에 사실 보면은 이란의 강경파들의 소행인 걸로 이렇게 좀 드러났어요. 보면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 이웃에 중동 이웃 국가에는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걷어들이는 것처럼 했는데 강경파들이 이제 공격을 계속했죠. 사실 이란이 이번에 전쟁에 임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적절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좀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발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의 이웃국 그리고 에먼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민간 상선들을 공격해가지고 불태우거나 뭐 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또 거기를 위협해가지고 지금 봉쇄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뭐 미국의 많은 함선들이 가 있고 또 심지어 프리덤 프로젝트 때는 세척의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고 놔두고 나머지 부분 이웃 국가하고 특히 원전이라든가 이런 심각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란의 그 각종 시설들이나 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한다 그래도 사실 트럼프한테 계속 명분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국가의 좀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고 이래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란이 점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특히 이제 강경파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나 이런 쪽이 점점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전쟁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합성 이미지를 계속 올리니까 이란에서도 지금 AI 이미지 전쟁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TV가 미군을 몰살하는 AI 영상을 올렸는데요. 잠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This mission is extremely difficult and it may have no return. The strike on American base in Kuwait. We will use F-5 fighter jets. They're old, but they're small and fast. Sir, multiple drones and missiles inbound to Kuwait base have been detected. How did we miss them on radar? Identify them now! Let's finish this.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실제 장면 아니고요. 네. AI로 이제 만든 영상인데 이영종 센터장님, 이거 보고 미국에서 좀 무시무시하다 이랬을까요? 이란이 지금 이란 군부가 저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를 뭐 불태우고 있는데요. 저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제가 정말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저건 말이 안 되는 자기들의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하고요. 낡았지만 자꾸 빠르다 그러는데 낡아도 어느 정도 낡았어야 됩니다. 저 F5가 1969년에 생산된 거거든요. 69년이요? 네. 예. 벌써 이제 50년 넘은 낡은 기종이고 어떻게 뭐 정비해서 띄우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과거 이란이 친미 정권일 때 미국이 지원해 준 항공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뭐 부속 부품이나 이런 거 없이 저렇게 유지를 하고 있겠지만 빠르다 그랬어요. 마하 뭐 1.4 이 정도 되는데 우리 주력기인 F-15K가 마하 2.3, 2.4 정도 됩니다. 배나 빠르고요. 그리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비행기는 3세대, 정말 구식 레이더만 갖추고 있는 이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4세대, 특히 F-15K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 전투기는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능으로 싸우거든요. 5세대 전투기 몇 대만 가지고도 정말 3세대, 4세대 전투기 100대가 뜬다 그래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란이 내부적으로 많이 다급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싸울 의지가 있고 또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보면은 또 쿠웨이트를 공격하잖아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저것들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 군부가 어떤 당면은 좀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란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이번에 중국 특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원래 대미협상 대표기도 했었는데 중국 특사까지 이제 맡게 되면서 조금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란 입장에서 다급하죠.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이 원하는 만큼의 답을 못 얻은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이란이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밀었어요. 서로 간에 주고받기를 전혀 안 받겠다고 아주 얘기하고 갈등 구도로 국면을 이끌고 나서 거기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받았는데 결국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전히 이제 미국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중국의 옷자락이도 잡아서 같이 중재를 통해서 이 협상 마당에 끌어들이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도가 여태까지는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큰 소득이 없었어요. 파키스탄 뭐 핵만 비공식적으로 가졌을 뿐이지 크게 역할을 못했단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군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결국 공이 이제 중국으로 갔고요. 또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의 거기 장관이 여전히 이제 이란하고 협상 중이고요. 또 23일 날 그 파키스탄 총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있지만 이 이란 문제를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갈리바프 의장도 그 특사로서 중국 특사로서 그 중국의 뭐 왕이 부장이나 아니면은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최고위층과의 어떤 계속 대화를 연결하면서 이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란이 외교적 노력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페레젠스키 그 이란 대통령이 그 레오 14세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게 뭐냐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교황 사이는 안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황이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으로서는 거기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또 국제사회에 교황이 당연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그런 국제 외교 노력, 심리적 홍보 노력을 같이 겸하면서 하는 게 어쨌든 그런 역할 분담을 나누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판타스틱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던 인물인데 지금 뭐 결과는 없는 거고 푸틴도 중국 가고 갈리바프는 지금 중국 특사로 임명되는 거 보면 중국의 몸값이 높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은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그 10년 전에 오바마를 만나가지고 오바마한테 처음 제시했던 시진핑 집권 초에 얘기했던 신형 대국 관계, 우리가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이런 위치를 이번 정국에서 좀 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뭐 푸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관계인데 이런 거를 시진핑 주석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틴을 만나면은 아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어떤 전횡이라든가 독단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도의 어떤 정세 변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이란이 계속 중국의 우방으로 또 중국의 후견을 받는 중동의 맹주로 남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쪽으로 아마 전술을 가져가지 않을까, 전략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란 내부의 분위기도 저희가 좀 보면 이란의 국영방송 뉴스에서 앵커들이 실제로 소총을 들고 이제 격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탄창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게 공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실제 뭐 지상전이라든지 이런 거 뭐 준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대미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 시간이 좀 전 얘기인데 일단 모스타바 지금 지도자가 군사 작전을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벌써 이러한 상황, 협상이 불발이 될 때 최악의 상황을 예정을 하고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항전을 하라, 결사항전을 하자는 그 의미고요. 대외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미국을 내서 싸울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걸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네. 국제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네, 화면을 보시면 여성 앵커도 이제 뭐 총을 들고 이렇게 막 훈련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전이고 좀 이거는 과하죠. 예. 네, 과하죠. 아무래도 좀 이란도 우리도 굴하지 않겠다 이런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언론까지 이제 동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오늘 보여드렸고 끝으로요. 네. 걱정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다 보면 또 협상도 안 되고 하다 보면 미국 내에 지금 뭐 테러 모의 의심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내 테러 가능성도 지금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엄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제 9.11 테러가 2001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무려 2,97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종전 이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미 본토가 공격받은 첫 번째 이제 사례고 이렇다는 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텐데요. 이란 전쟁 초기에 이란이 공습을 받아가지고 알리 하메네이가 참수당하고 이런 초기에 사실 이란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 미 본토 공격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건은 이제 뉴욕 타임스에서 그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이번 뭐 이 전쟁이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이라크 민병대의 고위 간부가 미국 본토 한 20곳을 우리가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 교회당 이런 데를 뭐 공습해가지고 공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총격을 가하거나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대규모 인명 살상. 그래서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좀 반전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 당국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그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텐데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실화하기 전에 이란하고 미국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처럼 실타래가 잘 풀리지 않는 이란 전쟁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엄태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 전략 정보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2차 삼성노조와 사측 사후 조정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됐습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오전 11시 45분쯤에 회의장을 나와서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사후 조정은 잠시 뒤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네, 삼성전자 노사의 최후 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긴급 조정권 행사를 언급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4번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 적이 있는데 노동계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談판을 앞두고 정부도 협상 결렬 시 강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권한입니다. 파업할 경우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릴 명분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긴급 조정이 시작되면 30일 동안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양측 입장이 조정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시 후 15일 이내에 강제 조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돼 파업을 강행하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역대 4차례 긴급조정권 발동에서 1969년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그룹은 노사가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고 2005년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 파업된 강제 조정이 내려졌습니다. 발동 시점은 위험이 현존하는 때라는 법조항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위험이 예견되기 때문에 파업 전에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파업 개시 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파업이 시작되고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78일 뒤 공표됐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충돌한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업 강제 종료는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도 폐지를 권고했던 제도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상급단체가 없지만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런 점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제 6단체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노조가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쟁의 행위 기간에도 각 시설이 평시와 같은 인력과 가동시간, 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설 등이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초정밀 미세 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에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24시간 가동이 되는 연속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진행하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절정인데요. 조금 전에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정부의 기념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호 기자. 네, 광주 옛 전남도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 기념식은 예년과는 다르게 옛 전남도청에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5.18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옛 전남도청에서 정부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곳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이어갔던 곳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보건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1980년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고요. 앞으로 5.18 가치를 전하는 교육과 추모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복원된 옛 전남도청은 오늘 오후 개관식을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기념식 주제는 5월 다시 광장을 품다인데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보여준 연대와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새겼고요. 또 아울러 이 5월 정신을 시민들의 공간과 일상에서 이어가며 함께 실천하자는 다짐도 담았습니다.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와 각계 대표 등 3,000명이 참석했는데요. 특히 5.18을 주제로 한 시와 소설, 일기를 낭독하며 5월 정신을 기리는 공연이 펼쳐졌고요.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공연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기념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주말 5월 영령들이 영면한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추모객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5월 단체가 주관하는 추모식과 추모제가 열렸고 금남로에서도 주먹밥 나누기 등 60여 개 부스가 마련돼 5.18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어제는 오후 5시 18분에 맞춰 5.18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행사 내내 조속히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옛 전남도청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때이른 더위가 가장 힘겨운 건 온종일 논밭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입니다. 파종이나 수확이 한창인 농번기에 뙤약볕 아래에서 더위를 견디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 달성군에 있는 마늘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곧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인데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오를 넘기면서 이 햇볕이 정말 따갑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인데요. 이 오전 내내 농사일에 여념이 없던 농민들도 이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이제 식사를 겸해서 잠시 자리를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4도까지 치솟을 거로 예보됐습니다. 주말부터 연일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더위에도 농민들은 일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1년 농사의 결실을 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남부에서 주로 재배하는 난지역 마늘은 5월 중순인 지금부터가 한창 수확철인데요. 지금 날씨가 덥다고 수확을 미루면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병충해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마늘뿐 아니라 양파, 또 봄감자를 재배하는 농민들도 수확의 한창인 시점인데요. 차라리 한여름이면 새벽 일찍 일하고 낮 동안은 쉴 수 있을 텐데 이 한창 일거리가 많은 시기에 찾아온 때이른 더위에 농민들의 고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시기 농민들의 온열 질환 신고가 유독 많은데요. 가장 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가능한 작업을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할 때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자주 쉬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다가 모레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마늘 농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삼성전자 파업 사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딱 특정은 안 했는데 네. 삼성 얘기겠죠? 그렇죠. 예. 지금 뭐 파업으로 국가적인 불안 심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은 국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경제에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 결정만으로 모든 게 이해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조도 협상에 좀 더 임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사측도 파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2차 사후 조정, 지금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고 오후 2시부터 이제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그 분위기를 보면 어떨까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 언급했잖아요. 네. 실제로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정말 파업을 강행한다면 실제적인 어떤 피해 뭐 산정 범위와는 별개로 국민 경제 전반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초강수를 쓸 가능성이 높죠. 이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어떤 신호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총리의 담화 내용처럼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긴급 조정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사실 이게 발동된 게 상당히 좀 오래전이고, 그렇죠. 예, 예. 노조 입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맞습니다.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바로 복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30일 동안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사실상의 강제 조정에 국가가 나서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강제 조정에 나서게 되고 결정이 되면 사실상 합의로 간주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노동권의 정부가 심대하게 침해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예고를 또 한국노총이 먼저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 경제에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시점상, 시기상으로도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반도체 경쟁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고 국가 경쟁력을 이 분야에서 확보해야만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사활이 달린 분야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주들도요. 이 일반 소액 주주들도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예.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주들이 또 들고 일어나게 되면 그것도 또 이게 근로는 고용을 중심으로, 고용 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주는 투자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 위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 그럼 그 분야의 양해 없이 노동권만 가지고 그러면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논란도 또 촉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아주 지금 뭐 화면에서 좀 전에 보셨지만 저런 강력한 행위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강한 압박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결이 사흘 전이고 오늘은 뭔가 좀 접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 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 끝으로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올립니다. 네, 이재용 회장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한 가족, 한 몸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사실 그 내부를 지금 들여다보니까 이른바 반도체, DS, 그리고 휴대전화, 가전기기 쪽 DX, 노조 입장이 상당히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성과급 규모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삼성전자 내부에서 여러 이제 분야가 있는데 특히나 이익을 많이 내는 쪽이 성과급을 많이 가져갔었죠.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성과가 적은 부분은 같은 삼성전자라는 회사 안에 있어도 대우가 좀 많이 달랐다. 그런 예.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몇십 조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 그중에서도 메모리, 그 분야에서 이익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보면 같이 노조를 하면서도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이닉스는 그냥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게 없는데 삼성전자는 가전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반도체 만들면서 파운드리도 있고 메모리, 비메모리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게 이 한 회사의 울타리에서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회사 관리 차원에서 재무적 관점 또는 기획의 관점에서만 그동안 쭉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제기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좀 눌러놓은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부적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휴대전화 쪽에서는 옛날에 반도체 어렵고 휴대전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번 걸로 다 나눠 가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좀 반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가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죠. 예. 삼성전자가 HBM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늦게 준비하는 바람에 그동안 반도체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었고, 그 당시에는 휴대폰 분야가 또 많은 이익을 냈었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같은 회사에 있지만 우리가 잘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보상이 없다가 저쪽 잘할 때는 이렇게 많은 보상을 다 쏟아부어 줘야 하냐 하는 감정적인 문제까지 있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 지금 이걸 가지고 노조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이것도 쟁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성과급 액수뿐만이 아니라 성과급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 회사 측과 노조가 대립하는 가운데 예. 노조 안에서도 지금 이런 갈등이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저는 이 내용도 좀 주목해서 봤는데
예전에 삼성의 공격수였던 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네, 맡고 있죠, 지금. 부위원장이 글을 올렸어요. 지속 가능성 생각 안 하냐. 지금 파업하면 노조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뭐 좀 더 그렇게 딱 잘라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걸 좀 설명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상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흔들려가지고 그 공급망에서 빠지게 된다면 내지는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좀 후순위로 밀려나게 예.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노조가 얘기하는 금액이 예. 상대적 박탈감을 너무 많이 지금 국민들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직업을 못 구해서 어려운 사람, 물가가 올라서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월급도 아니고 성과급으로 뭐 4억, 6억 이런 얘기까지 오가고 있으니 예. 그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들도 함께 참여를 시켜서 논의를 하고 지금 주주에 대한 정부가 배당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배당도 안정적으로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분란이 또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확산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경제 신뢰도까지도 이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오늘 이제 최종 단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좀 속보로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5.18 기념식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도 오늘 다 참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도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김상일 평론가님 네. 헌법 정신에 담겠다.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헌법 정신에 담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가 예. 됐고 여야가 이견도 없고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단지 선거공학적으로 이번 헌법 개정안 선거를 투표를 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가 12.3 내란 불법 기업 내란 이후에 지금 굉장히 5.18 정신에 대한 감사함을 저도 느낍니다. 5.18 그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그것이 없었다면 12.3 계엄을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강하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 예.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해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 대표 5.18 기념식 참석할 때 뭐 계란도 날아오고 뭐 항의하는 목소리도 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연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가서 무릎을 꿇고 저희가 서진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불과 한 6년 전 얘기인데요. 그 이후에 또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헌법 개정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내용도 있겠지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해야 한다는 그런 합의에 따른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부마 항쟁까지 넣어서 79년, 80년 이 상황에 있어서의 민주화운동의 진척과 현재 상황을 연결짓는 그런 국민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차원에서 오늘 5.18 기념식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건데 예. 개헌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5.18 정신에 대해서 여야 없이 국민 전체를 통합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정신에 대한 다시 한번 이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기억을 하고 이것을 더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민영배 후보의 뭐 의견도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계란 맞는 거 원하는 장면이다. 우리가 전략적 인내로 그런 장면 연출해주지 말자라고 의견을 냈었거든요. 민영배 시장의 이야기는 지도자로서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이지만 예.
저런 게 나오지 않아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제는 그만큼 굉장히 성숙돼 있기 때문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도요, 그런 걸 자제시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두환 내란 우두머리의 재판을 질질질질질 끌다 재판 끝내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투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아, 내가 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나를 수용하지 않아? 이게 시대 정신에 맞아?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태도로 5.18을 가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자기 자신의 반성과 그리고 그 아픔을 겪었을 지역의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거기에 다가가려고 해야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뭐 장동혁 대표 관련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작년 말 또 올해 초에 광주 호남을 방문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호남을 가겠다고 했어요. 제가 20년도에 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꿇은 광주에서의 그런 사과, 서진 정책 말씀을 드렸는데,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호남을 가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은. 장동혁 대표가 언제까지 대표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만큼은 계속 지켜야 한다. 저희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당내에서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계속 지키는 차원에서 예. 오늘 5.18 기념식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지방선거가 17일 남았습니다. 지금 곳곳에 격전지에서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부산, 북구, 갑 세 후보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계속 지방주도 성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방주도 성장에서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마침 북구가 실제 지방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축소판인 거예요. 키운 역량을 다시 고향에 가서 쓸 수 있겠다.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지방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만 계속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국가 AI 대전환, 산업 AI 대전환 실현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 대통령님이 요청을 주신 거죠. 말은 보수 재건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여의도 입성, 네. 거기에다가 그냥 보수 재건이라는 미사역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보수 진영에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본인이 한번 성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 보수 진영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희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은 자기 죄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해버릴 것이고, 장동혁 당권파가 계속 연명하면서 보수는 조롱당하고 퇴행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 대통령이 공소 취소하려고 든다면 저는 역시 막을 사람입니다. 저 한동훈이 바로 그 법사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하정우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면 네. 지금 이제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저쪽이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내가 승산이 있겠네? 뭐 이런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승산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린 건데요. 예. 저쪽의 링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과 그리고 지금 미래를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들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고, 지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 본인도 참여한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링을 만들어 나가면 이번 선거는 구도상 굉장히 하정우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입니다. 예. 저쪽에서 큰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반전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구도를 흔들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꾸준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SNS에서 보면은 이제 쇼츠를 통한 그런 활동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그 쇼츠의 특징을 보면 좀 어린 학생들과 교감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일단 이제 다른 후보하고 비교되는 지점을 찾은 거죠. 어린 학생들이 유권자는 아닙니다. 표는 아니지만은
그 어린 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고 그 어린 학생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저런 얘기를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공유 부분을 갖고 있다. 이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보고요. 표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죠. 저런 의미는. 우리가 볼 때 이 지역에 착근하고 또 전 세대를 아울러서 정치하겠다는 그런 큰 의미를 볼 때 무소속인 거 부끄럽지 않냐. 아이들이 뭐 거침없습니다. 질문이. 뭐 그런 것도 물어보네요. 굉장히 솔직하게 물어본 건데 근데 그가 그래도 뭐 안 부끄럽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예. 지금 선거운동을 나름 현지에서 착근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박민식 후보 얘기할 때는 많은 네. 분들이 솔직히 언론의 주목도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그 박민식 후보의 그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지역 자체가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탄탄하다면 그 정도뿐이 안 나올까요? 저는 그 탄탄하다고 탄탄하지 보지 않은 않고요. 겁니까? 예. 어느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박민식 후보는 화제성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쇼츠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금 뭐 엔터 그 연예인 예. 뭐 이런 식의 소프트한 접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색하고 뭐 북구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다가가고 있다. 굉장히 친근감을 높이는 전략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를 만약에 뭐 지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많은데 만약에 한다면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투표용지를 찍는 게 1차고 예. 그 다음에 사전투표 전이 2차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중도 표심을 생각을 한다면 그게 시한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과거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극적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단일화는 끝까지 뭐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후보라면 뭐 그렇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런 공식 표명은 하겠지만 물 밑에서는 끝까지 포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단일화 여부 관련해서는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죠. 박민식 후보한테 2년 후 총선 약속할 테니까 이번에 단일화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뭐 전해지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인지는 뭐 더 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에 가깝다고 보죠. 많은 분들이 전언이긴 하지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소식통에 의해서 이게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뭐 정파에 관계없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목표가 결국은 의석 확보 그리고 정권 확보 이런 건데 자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거 말고 그냥 자당의 어떤 내부적인 정치 어떤 상대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공직선거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목표는 민주당이 의석 차지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하는 것인데 과연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하정 후보의 당선보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 직접 답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박민식 후보 찍으면 장동혁 체제 유지된다 이런 프레임을 한동훈 후보가 밀고 있는데 이게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떤 반향이 있을지는 좀 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후 조정을 중재 중인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전 회의가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노사가 각자 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오늘 안에 중노위 조정안이 나오기는 어렵다면서
내일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밤샘 회의를 하지 않고요. 오후 7시까지만 진행하기로 했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사후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남부국경으로 지칭하면서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전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는데 북한 축구클럽이 남측을 찾은 날 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군 사단과 여단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했다며 발언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부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기 위한 당의 영토 방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헌법에 못 박은 뒤 최전방 부대의 무장력 강화 방침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군사 조직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구 설립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대를 군사 편제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갱신하기 위한 기구적 대책을 세우게 된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지휘관들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사단과 여단급 지휘관 소집이 보도된 건 처음으로 일단 9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개년 국방계획과 남부 국경화 방침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군수공장을 찾아 서울을 사정권에 둔 신형 155mm 자주포를 올해 안에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군 현대화와 사상 무장 등을 주문하는 동시에 군을 격려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토 방위 정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평양 축구클럽인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날 군 지휘관들을 불러 모은 점도 주목됩니다. 내 고향 팀은 8년 만에 북한 선수단 방남이자 두 국가 선언 이후 남측을 찾은 첫 북한 인사들이라 관심이 집중됐지만 남측의 환영 인사나 취재진 질문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혹시 오랜만에 왔는데 소감 어떠실까요? 혹시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날씨 어떠신가요? 북측 선수단의 방남이 확대 해석되는 걸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이 철저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걸 거듭 대내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통일부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올해 통일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도 달렸는데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 완전히 단절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통일부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과 함께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 정책 소개가 한 장에 반영됐습니다. 닷새째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30도까지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연이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 아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아 있고요.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대조개입니다.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